첫 번째 발표는 동성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본 개화기 일제 시기의 천주교회의 교육 활동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이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일제는 사립학교를 규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동성학교의 전신인 소희학교는 어떻게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교육을 이어왔는지 지금부터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이민석 대건 안데라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주제는 개화기 일제 시기 천주교회 교육 활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 김남희 선생님께서 동성고등학교의 역사와 그리고 교육 철학의 발표 시간에 많은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희학교의 설립부터 또 소희상업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천주교회가 인수하기까지의 역사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1898년 대한제국은 조선 대목구장인 미테일 주교에게 연간 1만 5천엔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약속하면서 실업학교를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조선 정부가 1880년대에 서구 열강들과 통상을 위한 외교관 혹은 통역관의 필요로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와 함께 서구 문물 혹은 서구 사상의 수용과 아울러 국민 계몽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교육기관 설립 또한 주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와서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대한제국 역시 조선천주교회의 실업학교 설립을 요청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이 파리 외방정교회가 사목을 하고 있던 당시였는데요. 실업교육 설립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외방정교회는 프랑스에 있는 다른 선교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거듭 초청을 했지만 끝내는 실패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1899년에도 대한제국은 고등교육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이 천주교회 요청을 하기에 이르고 그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폴랑시 공사와 미텔 주교는 대한제국의 교육 사업 담당 수도회로 마리아회의 한국 진출을 타진했고 이 역시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실 한국 천주교회는 성당 중심으로 하는 소학교 체제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 한국 천주교회가 소학교에서 이제 조금은 더 고등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실업학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계기였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07년에 와서 다시 미텔 주교가 교육 담당 수도회를 다시 재연김을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그 성과로 이 독일 베네딕토회 아까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독일 베네딕토회가 그 성과로 1909년에 한국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딕토회가 사범학교로서 숭신학교를 그리고 실업학교로서 순공학교를 각각 설립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숭신과 순공학교의 설립은 이전에 제가 아까 조선정부 혹은 대한제국 시기의 설립 활동에서의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일제의 사립학교 통제 과정 안에서 이 설립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제는 이 1905년 을사보호조약 강제 체결 이후에 1906년에는 보통학교령, 사범학교령 그리고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 등을 반포해서 이 억압을 진행했고 1910년 한국을 병합한 이후에도 1911년에 조선교육령 그리고 1915년에는 이 사립학교 규칙을 반포하면서 식민지 교육 체계를 정리해
나갑니다. 이러한 일제 일련의 교육 정책 하에서 숭신과 순공학교의 설립을 바라봐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대한제국 시기 우후죽순 생기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들은 사실은 이 민족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 한국병합을 전후하여서 일제는 그 수많은 사립학교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이 통제하는 이른바 보통학교 체제로 편입을 강요하기에 이르릅니다. 즉 이 일제 조선인에 대한 보통학교 체제, 교육 체제는 동화와 그리고 일본인과의 차별을 통한 충량한 한국 신민 양성에 불과하게 이르릅니다. 일제는 이 수많은 사립학교 중에서도 특히 종교계 학교 또한 이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숭신, 순공학교도 이 일제 종교 규제 대응해서 설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숭신학교 같은 경우는 일제의 교원 자격 규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범학교로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 교육 양성 시도 끝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지만 끝내 2년 만에 폐교하기에 이르릅니다. 순공학교는 사실 일제 때 일제는 이제 실업학교를 양성하고 지향했기 때문에 그 용인 하에서 운영이 되었다가 1920년 원산대목구가 설정되고 1923년에 이제 이주하게 돼서 학교 운영이 서울대목구에서는 중단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처럼 1890년대부터 시도되었던 한국 천주교의 고등교육 기관 설립은 이 베네딕토의 이 학교 설립이 중단된 이후에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1922년 서울대목구가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하고 드디어 중등교육을 시작하면서 다시 고등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성중고등학교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밑거름으로써 1908년 소위학교의 설립과 교육 과정부터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일제 시기가 넘어간 뒤에는 소위 상업학교의 개편 과정 그리고 서울대목구의 소위 상업학교 인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인수 이후에는 제2발표에서 김남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1910년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권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립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학교가 생겨나는 이 1908년경에는 전국에 4,000에서 5,000개 정도의 사립학교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20여 개 교에 가까운 사립학교가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계몽운동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많은 계몽운동가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이 식사능업 그리고 교육의 진흥을 통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립학교를 우후죽순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소위학교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아까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립 소위학교는 이 서소문 지역 유지와 신사들이 이 서소문 지역의 학생들의 의무교육을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서소문 밖 합동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소위학교의 취지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학교가 왜 설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지서에 따르면 그 당시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부국강병을 했고 국민의 문명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을 유년 시절부터 교육해서 애국심을 고취해 자국의 독립과 자유의 권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소위학교 역시 국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교육을 강조하면서 설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국권이 흔들릴 때 이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이 사립 소위학교는 1908년 9월 10일까지 입학 청원서를 접수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5일 이후에 9월 15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 발표문에서 보셨듯이 사실은 동성중고등학교의 설립 일을 1907년 9월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면서 아무리 찾아도 이게 1907년이 아니고 190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종합토론 때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시작하면 소위학교가 1908년에 설립이 돼서 1908년 12월 14일에 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로는 이 발기인 중에 한 명인 박승환이라는 분이 설립자였고, 교장으로는 그 당시에도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이하영이 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 교장이었던 이하영은 이 중추원 고문을 맡는 등 바쁜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됐고, 사임 직후 6월에 동화약방 주인이었던 민강이 교장에 취임을 했고, 그 이후에 학교 운영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소위학교의 교육은 당시 다수 사립학교처럼 초등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수는 당시에 12명이었고 학생 수는 123명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사립학교 전체 교원 수의 평균에 따르면 이 평균이 8.7명 정도 되는데 이보다는 많은 편에 속했고, 학생 수는 그 당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평수는 80평이었고 교사 평수는 20평 정도였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여타 사립학교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은 협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초대 교장이었던 이하영의 별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으로 사려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별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소하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1911년 학생의 증가로 이 교사를 확장했다는 기사를 살펴볼 때는 일제 시기에 접어들어서는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의 사립학교처럼 학비를 받지 않으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취지서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이 당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무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설립할 때 가지고 있던 기본금, 그리고 이 교육을 위해서 받았던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금과 기부금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 기부금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이 사립학교의 설립 자체가 체계적인 조직이나 재원을 갖추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의무교육이라는 교육 목적이 우선이 되어서 재원 확보보다는 그 앞서서 그 취지처럼 학교 설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게 소위 학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국민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이 사립학교들은 이 기부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제의 사립학교 규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이 사립학교 기부금 취체령에 따라서 많은 학교가 폐쇄되기에 이르릅니다. 소위학교의 학제는 4년제로 진행이 되었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등의 주요 과목으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1년을 3학기제로 하여서 4월부터 8월까지가 1학기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2학기였고 이듬해 1월부터 3월까지가 3학기였습니다. 교수 방법은 복식 수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사가 좁기 때문에 여러 학년이 어쩔 수 없이 같은 교실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 복식 수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이 동성 고등학교 100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학생들은 나이 차이가 심하여서 이 7, 8세의 어린이부터 20세가 넘는 심지어 결혼한 성인들까지 한 교실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수를 살펴보면 1, 2학년들은 28시간, 그리고 3, 4학년들은 30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위 학교는 거듭 말씀드리는 1908년 9월에 학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10월에 월종시험, 그러니까 월말시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종시험을 통해서 우등생과 급제생을 30여 명을 선발을 해서 부상으로 서적이나 공책 혹은 연필 등의 학용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이 학기 시험이 끝나고는 이 학부형들에게 이 시험 성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람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숨길 수가 없듯이 혼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월종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이 상무교육을 중요시했듯이 이 소위 학교 역시 이 가을 운동회를 많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는 아현에서 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또 창경원인가에서도 개최했다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 그리고 내빈들까지 참여해서 크게 시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사립 소위 학교가 일제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가 머릿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제의 사립학교 규제와 함께 이 개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거듭 말씀드렸듯이 일제는 1909년 2월에 기부금품 모집 취체 규칙을 공포합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금으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다 폐교시키기 위해서 이 학교 운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공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 폐교하기에 이르지만 다행히도 사립 소위학교는 폐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이 재정의 곤란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사립학교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소위학교가 어떻게 개편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머릿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제 통제 정책 하에서 어떻게 종교계 사립학교가 통제 정책 하에서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는 학교 내에서 종교교육을 금지를 하고 교직원 자격 규정을 강화시키면서 규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종교교육의 금지란 명목상으로는 이른바 정교 분리의 논리라는 측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 선교사들의 교육, 즉 외국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교직원 자격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을 일본어로 교육할 수 있게 강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립학교들은 폐교되거나 아니면 일제에 순응해서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이렇듯 이 규제 속에서 사립 소위학교는 다행히도 교사를 확충하면서 교육을 전개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기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1915년에는 재정 조달의 어려움으로 학교 운영이 곤란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소위학교 측에서는 인근 지역, 서소문 근처 인근 지역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학교의 어려움을 처지를 알리고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기사까지 확인되기에 이르릅니다. 또 한편은 이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이 학교 부지 일부가 철도 용지로 수용이 되어서 어려움은 가중이 되어서 그 당시 신문 기록에 따르면 교직원 봉급을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1915년 9월에는 이 창립기념 행사를 거행하는 그런 기사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 행사에서는 취지는 이 민강의 교장 부임 이후에 이 교세가 확장되었고 심지어는 이 사립학교 가운데 유수한 지위에 있음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재정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이 민강의 지인이었던, 그리고 이후에 교장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이 방규환 선생의 기부를 통해서 칠판 등의 교구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운영상 기본이 되는 물품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을까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운영 하에서 소희 학교는 1918년에 오사카의 약재상으로 활약하던 후쿠시마라는 이에게 운영권을 이양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는 왜 이 인수를 했냐고 기록을 보면, 사실은 이 약종상, 약재상이기 때문에 약종계 교육기관 변경을 위해서 이 인수를 했고, 심지어 이제 교사도 확충하려고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신보는 사실은 이 일제의 기관지 역할을 하던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신보에 따르면 이 후쿠시마의 이 소희학교 인수와 이후에 약종계 학교의 변경은 이 일본인과 조선인 동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칭찬을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는 2층 교실을 신축을 하고 1918년 10월에 낙성식을 거행을 하는데, 내빈으로는 이 항무국장, 경성 부윤 등 일제 당국자와 이완용, 이용직 등의 친일파, 더 나아가 학부형, 재학생 등이 참석을 해서 이 낙성식을 거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희 학교는 후쿠시마의 생각처럼 약종기 특수교육기관으로 변경이 아닌 지금의 소희 상업학교로 변경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상업학교 과정으로 입학할 학생들의 입학시험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4월 15일에 이제 개학 준비를 했었는데, 그 입학시험 합격자가 41명으로 정원에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결생 모집으로 개교가 연기되었고, 1920년 5월 4일 날 저희 소장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을종 소희상업학교로서 개교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당초에 50명의 정원을 이 보결생 모집으로 60명 정원으로 개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학교의 전환을 이른바 경성 상업계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교장 방규환의 용단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은 더 확장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는 사실은 일제 당국의 요구에 의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인의 중등 종결 교육으로서 실업 교육 혹은 상업 교육을 강조하는 일환하에서 이 소위 상업학교도 상업학교로 변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일제는 조선인 중에서는 지도적인 인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학교 혹은 상업학교를 통해서 기술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심부름꾼을 다량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실업학교 혹은 상업학교가 설립이 됐고, 소위 상업학교도 일제의 실용주의 교육 장려 정책의 전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시쳇말로 우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상업학교로 개편된 이 을종 상업학교는 이 서울에서 소희상업과 설린상업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두 학교는 똑같이 남대문 밖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등하교시 같은 전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 학생들은 전차 안에서 서로의 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자랑 싸움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설린 상업이 기록에 따르면 소희 상업에 비해서 재정이 좋아서 시설이 우수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희 상업학교 학생들은 그 위세에 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설린 상업 출신들은
그 소위 상업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등의 일이 당연스러웠던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린 상업 학생들은 이 소위 학생들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졸업만 하면 너의 선생이 된다 하는 농담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상업학교 학생들은 이 불쾌감을 토로를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설린 출신 교사가 사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사임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설린학교 출신이 다시 부임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소위 상업학교 학생들은 이 시설의 완비 그리고 교원 초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21년 5월 말에 동맹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맹휴학은 일제 시기에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고요. 그 시대적 흐름상에서 이 소위 상업학교도 이 교육 문제를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상업학교는 이 동맹휴학 해결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학부형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20년대 초에 이 학부형회는 이 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 혹은 학교 경영 및 유지 방안 등을 위해서 많이 개최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마다 이 소위 상업뿐만이 아니라 당시 학교마다 학부형회가 학교 경영에 경제적 도움을 줬고, 한편으로는 이와 함께 이처럼 이 지금 문제 제기가 된 것처럼 교원 해임 및 유임 그리고 동맹휴학 등에서 학부형회가 주도적으로 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모습이 빈번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민족 문제이긴 하지만 학부형회가 일제에 의해서 독점된 학교 운영의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했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상업학교는 1921년 5월에 동맹휴학 사건을 해결을 하고 그해 7월 총독부 학무국의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교장 방규환이 주식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고소를 당하는 등 학교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후쿠시마, 그 인수했던 이 일본인 후쿠시마가 약종 무역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었는데 1920년 봄부터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교장이었던 방규환은 1921년 11월 9일 날 서울 대목구장인 미텔주교에게 소위 상업학교의 인수를 타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때 이제 미텔주교께서 이 타진하기 위해서 온 방규환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상업학교가 개교된 지는 이 당시에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학생 수의 부족, 그리고 수업 시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또 인수 금액이 턱없이 많다라는 상황 속에서 인수를 주저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이었던 11월 10일 날 참사회를 열어서 서울 대목구에 1년 경비보다도 많은, 소득보다도 많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럼에도 이 21년 11월 13일 날 종현 본당, 약현 본당 회장 그리고 청년회가 이 미텔 주교에게 소위 상업학교 양도권에 대해서 보고하러 오기에 이르렀고, 그 보고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증받는 상업학교로 중등교육을 설립하자. 두 번째는 주교, 그러니까 미텔 주교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바치도록 교우들에게 호소하면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텔 주교께서 학교 운영의 유익성만은 인정하지만 학교 인수를 위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922년 서울 대목구는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천주교회 유지 신사들의 지원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22년 정도 되면 이것도 시대적 흐름과 봐야 되겠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 일제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는 것도 이 서울대목구가 인수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계기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2차 조선교육령의 반포에 따라서 이 소위 상업학교가 을종에서 수업연한 5년의 갑종 상업학교로 변경할 수 있었고, 그 정원은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명 정원에 500명의 지원자가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위 상업의 교육열은 거듭 말씀드리는 이 3.1운동 이후에 이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1920년대 교육열 상승의 기류와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조선인들의 신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일제에 의한 보통교육의 확대 정책에 따라서 소위 상업학교가 1922년 9월 남대문 상업학교로 개칭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맺은 말을 통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의 역사 속에서 전신인 사립 소위학교는 소위 사회학교 그리고 소위 상업학교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이 소위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떤 교육과정 그리고 어떤 개편 과정을 통해서 서울대목구가 인수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성중고등학교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앞으로 이 동성중고등학교가 서울대목구 인수 이후에는 이 다음 발표하실 김남희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로써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